네, 안녕하세요. 이현우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IMF 위기 때보다 심각해요. 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진짜 그렇게 힘든지, 그래서 또 경제 지표는 어떤지, 그래서 또 내년은 좀 어떨지, 아니면 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질지, 뭐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 들어 부쩍 살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경제가 어려운가요? 뭐 이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은 그렇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몇 개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그러한 기사인데, 뭐 24년 장사했는데 진짜 최악이네요. 전국 사장님들 눈물, 뭐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 그러니까 70% 정도 해당되는 곳이 폐업 건수가 정말 역대 최다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뭐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여기 서울 종로구에 한식점을 운영하는 70대 업주 A씨 이야기도 뭐 하고 있네요. 그래서 IMF 사태 때라든가 카드 대란 사태, 아니면 금융위기 때, 아니면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러한 위기도 다 겪어냈는데 이번이 정말 한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래서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실제 여기 보시면 그 같은 기사에 있는 건데요. 이 그 시도별 외식업, 그러니까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폐업 점포 수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이 건수가 무려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지난 2023년 내는 17,191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19,573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2년 연속 지금 10% 이상, 그러니까 18%였고, 그 다음에 올해는 13% 이렇게 계속 지금 폐업 건수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힘들어 하시는 이유를 여기 직접 지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지금 대출을 잘 갚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카드 연체율이 지금 계속 빠르게 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민 급전 창구다 하는 카드사하고 저축은행,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 있는 이런 카드사나 저축은행 연체율이 올해 3분기 들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뭐 그래서 우리 카드는 3분기 말 연체율이 1.78%로 지난해 3분기보다 무려 0.56%포인트 증가했고, 뭐, 하나카드도 1.82%인데, 지난해보다 0.16%포인트 증가했고, 국민카드도 증가했고, 신한카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지금 계속 그 카드사, 그리고 또 저축은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은행도 지난해 말이 6.55%인데, 올해 8월은 8.36%까지 증가했고, 9월에는 8%까지 증가했다.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기사를 보면 대출 갚느라 월급을 다 쓴다. 특별히 그렇게 된 이유가 주택 구입에 묶인 가계자금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거의 영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한 절반도 안 되고 한 30%고 나머지는 다 대출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서로 사는 그러한 최근에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딸을 둔 40대 가장인데 얼마 대출 받아서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를 샀다. 총 대출금이 무려 6억인데 매달 원리금으로 315만 원이 나간다. 그래서 아내까지 지금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월 900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기지만 한 3분의 1은 고스란히 은행으로 간다는 거예요. 900만 원 중에 315만 원이 이제 은행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아이들 학원비라든가 식료품비 이런 거 내고 놨다 보니까 외식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식당 업주 말씀도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실제 외식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퇴근하고, 길거리를 보면 식당이 예전처럼 그렇게
북적북적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일찍 문도 닫고 또 여러분들도 또 일찍 집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생활 경제 지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보통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KDI라든가 아니면 IMF 같은 국제 기구가 이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뭐 GDP와 같은 그런 경제 지표는 어떤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은행에서 가장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를 얘기하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줄이 바로 그거예요. 국내 총생산, GDP가 분기별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만 맨 오른쪽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24년 1분기, 2분기, 이제 3분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1분기 성장은 우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1.3% 그러니까 전기 대비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1.3% 성장했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근데 2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돼버린 거예요. 역성장을 해버린 거고 3분기도 보니까 좀 좋을 줄 알았는데 0.1% 성장했으니까 거의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이렇게 거의 멈췄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전년에 비해서 하니까 이게 뭐 3.3, 2.3, 1.5 그것도 계속 1분기 때는 좋았는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로 이렇게 보면 비교적 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게 지난해 우리 연간 1.4% 성장했거든요. 실제 여기 보시면 전년의 그 분기별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23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하면 이게 뭐 1분기에 1%, 1.1, 1.0, 1.4, 2.1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저효과라고 하는데 지난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상대적으로 전년 동기로 보면 좀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이것도 계속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죠. 예,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이 그 GDP를 이제 지출로 이렇게 나눠보면 민간 소비가 있고 정부 지출, 정부 소비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있고 이제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가 이제 R&D 투자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 건설 투자, 설비 투자, R&D 투자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그냥 투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 수입 있고 이제 재고가 이제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가 보시면 여기 1분기에는 0.7% 상승하는 것 같다가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 감소했고 3분기에 약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0%대에 있다 하는 얘기고요. 건설 투자는 1분기에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건설 경기 부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도 있고 해서 약간 이제 살아났는데 그 뒤에 계속 마이너스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 하고 있고 의외로 3분기에 설비 투자가 6.9% 이렇게 증가했다 하는데 이건 아마 대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설비 투자하는 것이 이제 보고가 되어서 이게 아마 잡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R&D 투자도 계속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설비 투자와 R&D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나마 수출이 좀 나왔는데 그것도 3분기에 와가지고 지금 전기 대비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지금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다 하는 거고,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추세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색 바 차트로 된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맨 오른쪽 여기 보시면 2024년 1, 2, 3분기인데 계속 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약간 올라간 타다가 이게 지난 1분기 때 피크를 치고 그다음 다시 또 지금 내려가고 있다. 굉장히 상고하저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재부가 뭐 이것 때문에 완전히 쇼크를 먹었다. 뭐 이런 보고 그런 어떤 그 기사도 있었네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3분기 GDP 성장률을 이제 발표하니까 기재부 경제정책국은 이제 완전히 침통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는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아마 이게 적어도 한국은행조차도 한 0.5% 정도 성장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0.1%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고 또 기재부에서는 0.5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버렸으니까 굉장히 지금 쇼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래, 올해까지는 좀 참을 수 있는데 내년엔 좀 어떨까?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희망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 상황을 좀 보면, 이게 이제 KDI, 우리 한국개발원에서 발표한 이제 전망치인데요. 이 전망치를 보시면 여기 제목이 뭐 이 와중에 수출마저 꼬꾸라지면 어떡하라고 뭐 무시무시한 예측낸 이 기관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좀 제목이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성장률 있잖아요. 여기 그 표에 보시면 여기 표에 보시면 2014년 올해 2.2%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지금 벌써 11월이니까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KDI가 벌써 세 번째 사실 성장률을 계속 지금 바꾸고 있어요. 연초에는 뭐 2.8, 뭐 2.5, 지금 2.2까지 계속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더 상황이 나쁘다는 거고 내년에는 2.0% 정도 성장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도 지금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마치 올해 성장률이 계속 지금 떨어지는 것처럼 내년에 제 생각에는 1%대로 지금 추락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수출 증가율이 올해 특별히 7.0% 많이 성장해서 그랬는데 내년에 2.1% 성장할 거라고 보는데 KDI가 여기서 지금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보편적 관세, 뭐 모든 나라 상품에 대해서 뭐 10%, 중국 상품에 대해서 60%뭐 그렇게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내년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뭐 한 수년 정도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이런 어떤 수출 관련해서 그 압박이 올 거다. 특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대해서 지금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흑자를 그렇게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무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한다. 그게 역대 계속 그랬는데 트럼프 일기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법이라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저감법에 의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조금 준다니까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 회사라든가 아니면 2차전지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건물도 짓고 거기에 뭐 기계 설비도 들여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게 다 수출로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 이유와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수출이 너무 우리나라가 더 많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앞으로 걱정이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특별히 그 성장률이 지금 5월, 8월, 11월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 성장 전망치를 바꿨다고 했잖아요. 2.6% 아까 제가 2.8%라고 했는데 잘못했네요. 2.6% 성장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2.5% 줄였고 다시 2.2로 했는데 올해 말까지 해서 2.2% 나올까? 그것도 저는 약간 좀 의문시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적어도 2% 초에 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특히 민간 소비도 계속 꼬꾸라지고 있어요. 민간 소비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뭐 이 KDI뿐만 아니라 IMF도 지금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뭐 2%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라는 거는 그냥 2%까지 이제 억지로 잡아놨는데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년에 보니까 내년 성장률을 여기도 계속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성장률을. 그래서 내년 성장률을 2%로, 낮추는데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관세 전쟁을 펴게 되면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강력한 경제 정책을 공고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제 IMF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긴 합니다. 제가 IMF도 계속 이게 전망치가 틀려요. 하다못해 1997년 우리나라가 이제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 우리가 IMF로부터 이제 막대한 이제 자금을 빌려갖고 그러다 보니까 IMF 체제가 막 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97년 외환위기 막 겪기 직전에
왜 그 IMF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초기에는 엄청나게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쁘다고 계속 하다가 이제 위기를 맞았고 1998년에도 이제 IMF 체제에 들어갔는데도 무려 6번 그 경기 전망을 계속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마이너스 5.3%까지 가거든요. 초기에는 마이너스 갈 거라고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IMF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무조건 믿을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더 나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내년 추경 가능성 열어둔 용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계속 균형 재정하겠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정부가. 균형 재정 한다고 해도 뭐 균형 재정이 되지 않아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내년에는, 더 예산을 많이 지출을 해야 되겠다.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슬슬 지금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어떨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건 어떻고 그리고 또 지표는 어떻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또 지표상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전망치를 제가 지금 KDI와 그리고 IMF 가지고 봤는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떨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거 뭐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난 5년간 2.4%에서 2.0%로 하락했다. 미국은 1.9에서 2.1%로 상승했다. 뭐 이게 OECD 자료라고 하는데 뭐 이거 말고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70년대만 해도 이게 10%대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9%대, 뭐 8%대, 뭐 7%, 6%, 5%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2%까지 내려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도 제일 크고 우리나라보다 무려 15배나 크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도 2.5배 정도 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거고요.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영국 봐라. 영국도 지리 멸렬하지, 독일도 지리 멸렬하지, 일본도 보면 낮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잘하지 않아. 정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여길 따라가야 될 게 아니라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문제는 우리나라 설사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한번 다음 보시죠. 장기 잠재 성장률이 지금 2023년, 4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정도 왔는데 이게 보면 한 30년대 초, 2003년 초면 얼마 됐어요? 뭐 한 6,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가면 뭐 1%대로 1%까지 떨어지고 60년 정도 되면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한국 경제인협회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이거 말고 제가 그동안 계속 보여드린 자료도 있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그런 추계 그게 더 전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봐도 2035년 정도, 2030년 중반 정도 되면 한 1%대까지 떨어질 거라. 1% 초반까지 떨어질 거고 이게 한 50년까지 가면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누가 봐도 그렇고 저도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고 저도 계속 연구한 그러한 결과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 이게 잠재 성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부양해야 될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뭐 자본 투자 늘리고 그리고 R&D 투자 늘리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건설 투자만 하면서 그것도 빚까지 내가지고 하니까 그게 소비도 안 되고 결국은 계속 미래 먹거리 투자를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다 하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잘 살아남아야 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 사실은 제가 어떤 특정 정부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정부도 너무 정말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했고요. 이번 정부도 정말 너무 안타깝다. 특별히 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경제 운영에 관련해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부동산에 몰빵하는 방식으로 계속 경제 운영한 거는 이 낙제점이 아니라 아주 퇴학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어떤 정부든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개인은 어쨌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절대 올인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거품이 껴도 너무 많이 꼈다. 거품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소득 대비로
이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눈비호라고 하는 이러한 자료를 이제 전 세계적인 주요 도시를 다 비교해서 발표하는 그러한 기구가 있는데 거기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적인 가구 소득 대비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 무려 27배라는 거, 27배. 뉴욕 같은 데는 한 14배가 좀 안 됩니다. 14 정도 나오거든요.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비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강남 아파트 사면 제가 볼 땐 마나탄이든 뭐 전 세계 뭐 어디든 최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최고급 저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더군다나 이게 그냥 정말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다 빚을 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체 보면 이게 지금 올해만 해도 이 소위 얘기하는 전체 그 가계부채 중에 70% 이상이 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했잖아요. 다 빚내서 다 했고, 또 그게 또 보면 이 정부가 억지로 계속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 자금이에요. 정책 자금. 그거 가지고 이게 다 부동산 올인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현재 뭐 GDP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한때는 104%까지 갔는데 이 한국은행이 기준연도 이제 GDP 추계하는 기준연도를 이제 바꿨어요. 최근에 2020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92%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0% 넘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자영업자 중에서도 뭐 실제 이런 가계대출하는 성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까지는 150% 당연히 넘을 거다. 그게 아니라 해도 GDP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계소득이잖아요. 가계소득 대비로 이 가계부채를 하면 이미 150%가 우리나라 넘어요. 그래서 이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다. 그러니까 이미 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너무 높고 그리고 또 이미 가계부채가 너무 높아서 빚내서 집 산 거기 때문에 이게 거품이 아니면 이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올인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 중에 80%가 다 부동산에 가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전체 자산 중에 부동산에 가 있는 자산이 한 30%, 35%,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완전 거꾸로예요. 나머지는 다 금융자산이에요.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때로. 근데 우리나라가 주식이 안 뜬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다 돈이 부동산에 가 있어서 그렇다. 미국은 주식가격이 뜨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이런 주식시장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기업들이 새로운 그러한 미래의 산업을 만들어내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식의 밸류업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개인의 입장에 생각하면 여기에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한국이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에 너무 올인하지 마셔라. 이미 전 세계 GDP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안 된다 했는데 한때는 2%가 넘었어요. 계속 줄고 있고 앞으로 더 줄을 거예요. 1.5로도 떨어지고 뭐 더 1% 초반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면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늙어가고 있고 거기다 빚내서 집 사는 이런 식으로 경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너무 여기 올인은 하지 마셔라. 전체 자산 중에 뭐 절반 정도는 한국에 갖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전 세계에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더군다나 그것을 부동산에만 또 올인하면 더더욱 안 된다. 포트폴리오를 좀 국가적으로도 다변하고 상품 자산으로도 좀 다변하면 좋겠다는 거고 더군다나 이걸 갖다가 영끌이 투자해가지고 돈 다 빚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야 이번 해서 한번 먹자 이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파트 사고 이런 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정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 난 돈 벌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잠깐 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크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운영하는 채널뿐만 아니라 뭐 여러 채널도 보시고 실제 책도 보시고 여러 자료 찾으셔가지고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판단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